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동안 신랑과 시댁과의 사이에서 좀 열받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나름 제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저와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저는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신랑은 졸업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전 남자친구와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곁에서 위로를 해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은 좀 감성적인 편이다 보니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생리를 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약을 사주기보다는 그럴 때 좋다며 캐모마일티를 사주거나 달달한 초코를 선물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기념일도 아닌 날에 소소한 이벤트나 손편지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과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니랑 여동생이 사이가 좋고 여자가 많은 집이다 보니 성격이 자연히 변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신랑과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신랑과 저의 회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댁과 같은 지역이 되었는데 시댁 근처는 아무래도 마음에 가지 않더라고요. 당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랑 같은 아파트니까 불편하지. 꼭 그렇다기보단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나도 그래서 처음엔 첫 독립이기도 하니까 다른 동네에 살고 싶기도 했는데 생각해볼수록 여기가 조건은 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그치, 나도 조건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나야 차가 있는데 당신은 버스 타고 다녀서 자주 피곤한데 회사랑 가까워지니까 지금 자취방보다 출근 시간은 30분 이상 줄어들기도 하고 이 집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는 새 것 같다고 하더라고. 조건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생각한 예산에 딱 맞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그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취미생활 하시느라 우리한테 관심도 없을 거야. 그 말을 믿고 저는 시댁의 옆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별일 없이 그냥 다른 결혼 가정보다 자주 보는 느낌이었는데 고등학생 신우이가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옆 아파트라고 해도 걸어서 1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신우이가 대학을 가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적적하신지 저에게 연락을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뭐 하는지 밥을 먹었는지 묻는 정도였는데 좀 지나니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가 없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 2회 정도는 시댁에 가다 보니 크게 전화를 자주 하진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의아해서 알겠다고 자주 전화 드리겠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랑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들이닥치셨어요. 마침 밥 먹고 있었니? 배고프네. 우리 밥도 좀 다오. 네? 아, 네. 저희 거의 다 먹어서 드실 게 별로 없으신데 뭐 시켜드릴까요? 아니야. 있는 거에 그냥 먹지 뭐. 아, 저희가 거의 다 먹어서. 제가 거의 한 끼 먹을 양만 음식을 하고 밑반찬도 2-3가지 정도만 냉장고에 두고 살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시부모님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메인으로 끓인 된장찌개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밑반찬도 조금씩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2명의 식사할 양으로는 모자랐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보던 시어머니는 남은 반찬들로 밥을 먹기 어려움을 느끼고는 결국 다른 반찬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냉장고에서 뭐 간단한 거라도 좀 해다오. 영 먹을 게 없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랴부랴 마트에 가서 다시 재료를 사서 찌개를 끓이고 고기 반찬을 하나 준비해서 상을 차렸고 시부모님은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얼떨떨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게 마음에 걸려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괜찮았지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나 좀 불편해. 불편해? 그냥 밥만 2그릇 더 하면 되는데 뭐가 불편해? 아,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어떻게 밥만 더해서 드려. 그래도 고기 반찬이나 밑반찬도 신경 써야지. 동생 대학 가고 나니까 집에서 밥 먹기 심심해서 오셨나 보네. 나중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외식을 하자. 나 음식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사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번 사먹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어제 엄마가 전화 와서 동생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저녁은 앞으로 같이 먹자 하더라고.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그냥 수저만 더 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깜빡했어. 우리 먹는 밥에 수저만 덜렁 놔두면 어른들이 당연히 흉볼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니? 무슨 말이야. 네가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왜 엄마한테 전화 잘 안 해? 일주일에 2번은 보는데 무슨 전화까지 해. 그래도 며느리가 됐으면 인사도 하고 먼저 살갑게 커피라도 먹으러 다니고 해야지. 당신한테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며느리로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 그래도 매일 한 번씩은 전화도 드리고 제철 음식 있으면 챙겨드리고 해야지. 꼭 내가 하나씩 말을 해야 하더라. 사실 저는 친정이 멀지만 시댁이 가깝다 보니 이것저것 시댁에 자주 챙기기도 했고, 신랑이 근무가 바쁠 때면 시어머니나 아버님을 모시고 은행 업무나 병원을 함께 다니기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흔히들 말하는 대리효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저렇게 말을 하니 그제서야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는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전화 안 해? 하루에 한 번씩 해? 우리 가족들한테 제철 음식은 개뿔, 생일날 전화나 문자나라도 보낸 적 있어?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대리효도구나.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일이 바빠서 장모님께 연락 잘 못 드린 거지.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일해. 심지어 차도 없어서 출퇴근 시간도 훨씬 긴데 누가 더 힘들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흥분했어? 진정해. 제가 가만히 있다가 울분을 토해내니까 신랑도 당황한 건지 저를 다독거리다가 이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받지 않아도 신랑이 시댁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했거니 했죠. 전화를 안 받고 있으니 새벽이 되어선 신랑이 들어왔고 저는 신랑을 무시한 채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일로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어제 땡땡이랑 싸웠니? 네? 어젯밤에 땡땡이가 와서 얘기하더라. 아, 그이가요? 여자 목소리가 담장 넘어서 좋을 게 없다. 땡땡이한테 사과하고 잘 지내봐. 그이가 왜 싸웠는지는 이야기 안 했나 보네요. 지금 대드는 거냐? 아버님께 드릴 말씀 없고 부부 사이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에게 세탁기를 선물해 줬습니다. 큰 이유는 없고 예전에 시댁에 냉장고를 바꿔줬던 기억이 나서 친정의 세탁기를 오래 쓴 것 같아서 새로 사드렸어요. 시댁에도 사줬으니 저희 집에도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왜 그동안은 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참았던 건지 제 자신이 정말이지 바보 같더라고요. 신랑은 카드를 쓰자마자 전화가 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앞으로 시댁에 하는 만큼 친정이 해줄 거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사드린 금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 금목걸이 역시 친정엄마에게 선물했고요. 계속해서 날아오는 카드 결제 문자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또 한 번 난리였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이 하는데 중요한 점은 똑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는 저도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며칠 밤낮을 신랑과 이 문제로 싸웠고 결국 신랑도 딱 하는 만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댁 해주는 만큼 친정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밥을 한 번 먹는 것도 시댁에 과일이라도 사가는 모든 걸 친정에도 해줘야 하니 자연스레 신랑도 시댁에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나 효도하고 싶어 안달이더니 지도 그만큼 해야 하니까 피곤해진 거죠.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요즘 사이가 뭘 잘 챙겨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 부모님도 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시는데 내 부모님이라고 괜찮으시겠거니 하고 말았던 제 자신을 정말 한 대 쳐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도 저한테 서운한 게 많은지 간혹 밥을 먹으러 가거나 전화가 와서 잔소리를 하시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가서 말을 하고 신랑이 시댁으로 도망치려 하면 저도 몇 날 며칠 친정에 가버리거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뭐 누구는 외박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사는 줄 아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제가 외박하는 꼴은 못 보겠는지 신랑도 그 이후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시댁으로 기어가진 않더라고요. 사실 시댁에 더 크게 엿을 먹이거나 이혼을 하고 싶었기는 하지만 센 척은 하고 싶지만 사실은 쫄보 같은 신랑을 볼 때마다 그래도 갱생의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해대니 시댁에서도 전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진 않으시더군요. 짧은 몇 년이었지만 시댁에 대리오더를 하고 있었던 게 억울하기도 하고 시댁과 큰 소리를 내야 한다면 꼭 계속 큰 소리를 내서 쟁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네요. 혹시 과거에 저처럼 살고 계신 분들 있다면 꼭 바꾸세요. 제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애라는 말, 아름다운 말이지만 나와 내 엄마 사이에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건가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를 멀리한 엄마가 너무나도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엄마는 엄마였고 저는 그냥 철없는 자식이었네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신 터라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살이었고 왜 아빠가 안 오냐고 물으면 출장 갔다고 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져야 허전함을 느끼고 슬픈 것을 알 텐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니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이 좀 있어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엄마는 재혼할 생각도 없으셨고 저와 제 오빠를 키우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셨습니다.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명확했고 머리도 명석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모질이인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저기 관심도 많은지 오늘은 공무원이 하고 싶었다가 내일은 애견 미용이 하고 싶고 또 오늘은 20살 어린 나이에 차가 갖고 싶어서 엄마를 조르고 결국 얻어내고 그래야만 속이 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었던 탓인지 엄마나 오빠는 저에게 엄청 관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었고 먹고 싶은 것은 무조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아나무인으로 살아왔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엄마 탓도 아닌데 괜히 엄마가 믿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 오빠를 보면 질투도 나고요. 저한테 늘 바른 소리만을 하던 오빠가 짜증나서 늘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었죠.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 밖으로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지 않고 놔두셨는데 저는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엄마 오빠는 같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집에 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워낙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저기 관심도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각종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발달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그런 모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교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18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이웃남이었고 애가 둘이었습니다. 머리도 벗겨진 배불뚝이 아저씨였지만 그냥 너무 어른 같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 만약 혹시 아빠가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남자 혼자 애를 키우며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였지만 어릴 때 꿈꾸던 가수의 꿈을 잊지 못하고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도 기타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라는 그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던 제가 그냥 차분하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만날 수는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했죠. 그래도 전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만 하는 성미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까 저를 거부하던 그 사람도 제가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약속 하나를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의 가정이 아내의 외도로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는 속 얘기라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20년 뒤 네가 40이 되었을 때 본인은 한갑의 나이에 가까워져 오는데 이렇게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아저씨를 네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고 정말 네가 그럴 수 있으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은 정말 평생 저만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고 하시면서도 누구냐고 물으시기에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미쳤냐면서요. 당장 정리 안 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오빠는 저의 편일까 싶어 말하니 정말 죽고 싶냐며 그놈 잡으러 간다고 어디 어린애 인생을 망치려고 드냐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사람과 집에 선물을 사들고 가도 그 선물을 던져버리며 당장 나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정말 그놈이랑 살 거면 이제 인연 끊고 살자는 엄마를 뒤로 한 채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오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허락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엄마라면 내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고요. 어린 나이라 많이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못을 받고 인연 끊어도 좋다며 나간 것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다면 어떻게든 마음을 돌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던 제가 밖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도 돌보려니 정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엄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신기하고 좋던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삶이 팍팍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고 평생 변덕만을 일삼아왔던 제가 그 사람이 변함없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성숙해졌다고 느낄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던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뇌종양이라는 게 어른들에게만 생길 수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입원시켜서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병원비라는 게 이렇게 큰 돈이 드는지 태어나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넣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어린 나이라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었고 남편 친구 중에도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빌린다고 해도 앞으로 갚을 길이 막막했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할까 생각도 해봤으나 정말 염치도 없고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물으신 분이었지만 엄청나게 강단 있고 대쪽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인연을 끊자고 하셨을 때는 정말 결심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2년간 저한테 전화 한 번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애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다고 하기에 어떻게 소식을 아냐고 하니 계속해서 제 소식을 수소문해서 듣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너무 고마웠지만 의아했습니다. 정말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날 도울 생각을 했냐고 하니 지켜보니 철없던 시절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또 얼마 못 가서 이혼한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본인 친자식도 아닌 그 아이가 아프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나서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아빠 없는 것이 안타까워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철없고 막무가내였는데 그래도 자네 만나서 많이 철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나도 내 손주들이라 생각하고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요. 남편이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 만나서 사랑받는 것도 과분한데 만약에 저와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고요. 막상 저를 데리고 살고 있었지만 가족과 그렇게 지내는 게 늘 편치는 않았고 전화해도 만나주지 않으시기에 야속하다는 생각도 했다고요. 남편은 저 몰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와 문자를 넣어왔더군요. 이래서 정말 어른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고마웠지만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평생 속만 썩인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이렇게 자식한테 져주는 모습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도 제가 철없고 못된 것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제 사랑 찾아간 나쁜 년인 것 너무 잘 알고 있으나 그것마저 감싸주는 엄마의 사랑이란 정말 제가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사랑이었죠. 오빠는 계속해서 저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그 이후에 엄마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당연히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따금씩 전화해서 계속 마음을 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형님이 너무 어리다며 어색해하긴 하지만 자주 얼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에게 소홀해질까 미루고 미루다가 생겼네요. 지금도 엄마지만 앞으로도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부려놓으라고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인생에 피어나는 나이라고 하는 23살의 여자입니다. 행복하고 예뻐야만 하는 나이에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와도 같은 병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증세가 좀 심각해서 약도 좀 강하게 받아다 먹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세가 심해서 우울감에 스스로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으니 자칫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뭐 의사의 말처럼 사실 극단적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자기 비하가 심하고 열등감이 강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멘탈이 약한 편이라서 쉽게 이런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실에 앉아있던 여느 날과 다름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앉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실 자리도 손님이 없어서 넓은데 굳이 내 옆자리에 앉은 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이내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유 모를 불안이 엄습했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황이 재발하려나 하는 순간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겁니다. 당신도 공황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약 받으러 왔는데. 하고 많은 자리를 두고 굳이 내 옆에 앉아놓고 내가 갑작스레 떨기 시작하자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남자. 대체 뭘까요? 당신 다음이 내 차례예요. 진료 끝나면 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이없는 제안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약을 꾸준히 먹고 있냐고, 약 안 챙겨 먹거나 끊게 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꾸준히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같았으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우울감이 발생했는지, 공황이 찾아왔는지 다 상황을 말했을 제가 아까 그 이상한 남자 옆에서 떨었던 것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병원은 참 지루합니다. 의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뭐하고 지냈느냐, 약 먹는데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뭐하긴요. 하루 종일 우울감에 시달리며 방 안에 웅크려 꼼짝도 못하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폐인처럼 생활하며 밤낮을 내리우는걸요. 아픈 기억도 트라우마도 상처도 없는데 그냥 삶이 너무 버거운 겁니다. 살아가기 싫고. 원래 이유 없는 정신병이 더 무서운 거라던데 저는 매번 의욕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텐션이 낮아지고 기가 빨리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저만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요. 사실 약도 먹지 않고 그냥 삶을 끝내고 싶은 기분이 매일마다 수십 번은 솟구칩니다. 병원도 약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싶을 때 저는 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진료를 마치고 저는 대기실로 나왔고 절 보고 있던 남자가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저 금방 진료 마치고 나올게요. 언제 봤다고 갑작스럽게 친한 척을 해대는지 죽기 전에 별일 다 겪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남자가 들어가고 나서 한숨 한번 쉬고 대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남자 말대로 기다려주게 된 거죠. 앉아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 남자는 공황이 왜 왔을까? 불안 증세가 나만큼 심한가? 저 사람도 극도로 살기 싫은 마음이 속에 있을까? 나는 왜 아까 저 사람이 옆에 왔다고 떨었지? 대인 기피가 갑자기 심해진 건가? 그래도 옆에 사람 왔다고 떠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 역겨워져서 점심에 먹었던 걸 다 개워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빨리 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어서 가요. 어딜 가자는 건지 참. 이 사람 진짜 또라이일 수도 있겠다. 위험한 사람일까 싶었는데 죽는 것보다 더 험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까무러치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저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어디 좋아하는데요? 저 놀이동산 그쪽이랑 가고 싶어서요. 뜬금없이 왜 놀이동산? 사람 많은 데를 제일 싫어하는 저인데 말이죠. 그리고 공황장애 있던 사람이 왜 놀이동산인가요? 저기 공황장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놀이동산 같은데 가도 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씁쓸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심하면 발작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 아까 떠는 거 보고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이동산 가보고 싶었어요. 이건 웬 헛소리인가 싶어서 기가 차서 그냥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놀이동산에 도착했더라고요. 입구에는 솜사탕을 팔고 있었고요. 학생들도 연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도 아니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솜사탕 먹을래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덥석 솜사탕 2개를 쥐더니 계산을 하고 분홍 솜사탕 1개를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먹어요. 달고 포섬포섬한 거. 포섬포섬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귀엽긴 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회전목마도 타고 후룸라이드 타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면서 서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솜사탕만 씹으면서 정막이 흘렀죠.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그 사람과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 공항이라고 했는데 제 옆에서 한 번도 떨지 않았다는 거. 그 두 개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집 갈래요? 상당히 자연스럽더군요, 말하는 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심정으로 고개를 대충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는 나를 방에 앉혀두고 본인은 먹을 걸 좀 사오겠다며 밖을 나섰습니다. 그의 방 안에 홀로 남게 된 저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 일기장,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내 연인 유나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잠도 안 오고 매일 잠을 설치고 불면의 공항까지 와서 시달리게 되었다. 유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내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내용상 아무래도 전 여친이 병으로 죽었나 보더군요.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000땡땡년 몇월 몇일은 나의 기일이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유나와 갔었던 놀이동산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다. 근데 누구랑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에 적힌 몇월 몇일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던 말던 저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막상 사람이 내일 죽는다는 유서와 같은 일기를 보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기를 원위치에 두고 TV를 틀고 속으로 오만 생각과 걱정을 다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과자 몇 개와 음료와 라면을 사왔더군요. 술 안 마시죠? 저 그쪽이랑 자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놀다가 집에 가요. 데려다 줄게요. 직감이 왔습니다. 나 데려다 주고 생을 끝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냉큼 물었습니다. 유나가 누구예요? 당신이 유나를 어떻게 알아요? 일기장 봤어요. 놀이동산 같이 갈 사람으로 저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제 옆에서 떨던 모습이 뭔가 제가 걔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상태였어서 뭔가 그랬어요. 조용히 과자를 뜯고 음료를 마시면서 라면은 끓이기 귀찮아 저 옆에 치워두고 과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마요. 나도 죽고 싶은데 살아. 당신 죽는다고 유나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면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대화를 하는데 왠지 저는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왠지 예감이 그랬어요. 그래도 마지막 선의의 마음으로 한 번은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붙잡아 본 것이었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통성명을 해오더군요. 이름을 말 안 했죠? 제 이름 윤혜찬이에요. 혜찬 씨구나. 저 다 먹었으니 이만 가볼게요. 저 혼자 가도 돼요. 생의 마지막을 꿈꾸는 그는 침울하지도 허탈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만 자리를 떠나줘야 할 것 같았고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마구 달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달리면서 제가 붙잡은 그 마음이 전달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약을 탈 날짜가 되어 다시금 병원을 찾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환자분 중 윤혜찬 씨 오늘 안 오셨나요? 아, 그분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안 좋은 일로 그만 상을.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가끔씩 왠지 모르게 동정심은 아닌데 죽고 싶은 제 심정을 그가 대신 풀어주고 간 것 같아서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아이러니하고도 이상한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그의 선택이니 하늘에선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